이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 비난에 직면했었고, 도대체 이 공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큰 공간이 쓰임새가 없던 시기도 있었고요. 139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문을 닫은 이유는 왜일까요?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아름다운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컨셉과 입지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을 수립하는 기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간기획자 박성진입니다. 서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 혹은 랜드마크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DDP라는 건물이 아닐까 합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유일한 한국 작업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건축물이기도 하죠. 건립비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인 총 5,094억 원이 들었는데 착공 당시 서울 시민의 수가 1,046만 명 정도 되었으니 시민 한 명당 5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한 셈입니다. 당시 그 새우과자 한 봉지 가격이 800원 정도였으니까 60봉지 정도 되는 그 가격으로 건립을 한 겁니다. 저도 이 DDP라는 건축물이 한국의 현대 건축사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멋지고 근사한 건축물이라는 것엔 동의를 하는데, 저에게 만약에 가장 안타까운 공간이 어디인지를 물으신다면 그 역시도 DDP라고 대답할 겁니다. 건축을 디자인과 형태의 아름다움으로만 본다면 DDP는 매우 훌륭하지만, 공간의 쓰임새와 사회적 역할로만 보면 DDP는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한강 물 위에 떠있는 세빛섬을 들 수 있죠.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떠있는 이 세빛섬은 꽃을 형상화한 형태의 인공섬으로 하나의 조형이나 조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채로운 한강의 풍경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 비난에 직면했었고, 개장 후에도 한참 동안 정확한 쓰임새가 없이 2년 동안 문을 닫기도 했었죠. 멋진 디자인이 꼭 좋은 공간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공간 기획이 없거나 부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간 기획이라고 하면 좀 분야가 좀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미 연예기획사나 공연기획사, 영화기획사 등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예기획사는 아이돌을 발굴하고 트레이닝 시키면서 그들의 컨셉과 멤버 구성, 활동 영역 등을 전략적으로 준비해가는 곳이죠. 또 전시기획사는 전시를 위해서 주제를 탐구하고 작가를 선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전시를 고민합니다. 공간기획은 사업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입지와 장소를 발굴하고 또 그 환경이 갖는 잠재력을 읽어가면서 공간의 철학이나 컨셉트를 만들고 방문자에게 이를 하나의 경험으로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건축에서는 설계와 시공 이 두 가지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설계, 시공, 운영까지 이 네 가지가 처음부터 고민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공간 기획은 이렇게 설계 앞단에 고민해야 될 공간의 철학과 컨셉트, 또 다 짚고 나서는 이 공간을 채워가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기획과 비슷한 일을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과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공간이나 건물을 만드는 비슷한 일을 하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공간 기획과 이 두 가지 분야는 접근이 다르다고 봅니다. 부동산 컨설팅은 100억, 1000억 이런 숫자의 논리에 매우 강하고 공간을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브랜딩 컨설팅은 공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하고 이미지의 논리로서 그 공간을 기획해 가는 것이죠. 저는 이에 반해서 공간기획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합을 하면서 데이터와 감각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기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간을 환경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죠. 물론 생물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도 환경이고요. 우리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주변 이런 사회적 상황까지 환경의 하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좋은 도시는 잘 짜여진 큰 도로의 체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이루고 있는 작은 장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와 주변의 환경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공간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공간 기획자의 역할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도시 공간 중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저희 학교? 아니면 백화점? 아니면 도서관? 바로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도시에서 주차장은 생활권을 규정하고 사람들의 이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점으로서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의 쇠락해 가는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바로 이 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했던 공영주차장 프로젝트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익산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서 구도심 활성화라는 미션을 갖고 도시를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익산시청에서는 처음에 교복 판매점 몇 곳이 모여있는 거리를 교복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 저에게 물어왔는데요. 바로 즉답을 피하고 일대 구도심을 쭉 둘러보고 답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중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도심 상권은 점점 쇠락하면서 공실이 늘어나고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거리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갖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죠. 익산시가 인접한 지자체 혹은 유사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량 등록 대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주차장의 면수가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테마거리 조성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공간환경 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은 얼핏 자동차를 위한 기계화된 공간 모델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 현대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확산되는 허브 공간이고, 또 한산한 유휴 시간대와 공간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문화적 거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그냥 일반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문화형 공영주차장이라는 새로운 공간 모델을 제안을 해서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차와 사람, 그리고 안전과 문화, 이런 것들이 지역 산업과 어우러진 곳으로 주차장을 완성을 했죠. 공공 분야에서 기획 업무가 사실 건축 법규와 규모 검토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넘어서 주변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경험을 창출하고 또 이런 사업 전반을 디렉팅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이 높게 평가가 돼서 결국 2021년에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흥미롭고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 공간기획 작업이 지관서가 지역 리서치입니다. 지관서가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복합 인문문화 공간인데요. 이렇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런 컨셉과 입지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도시 하나를 선정을 하면 대략 2달 혹은 3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저를 비롯한 리서치 기획팀들이 지역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누가 주로 사는지, 또 어떻게 먹고 사는지, 또 지역의 공간 구조와 환경은 어떤지, 역사와 문화, 도시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을 살피다 보면 어느 한 곳도 그 지역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곳이 없게 되고요. 결국 그 지역을 사랑하고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지관서가가 조성되면 좋을지 자연스럽게 그 입지와 후보지가 발굴되게 됩니다. 저희가 앞서 조사했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컨셉과 기획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관서가는 한국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DNA를 갖고 있는 지역 밀착형 문화 공간이었던 거죠. 제가 가끔 이런 방식으로 공간 기획의 과제를 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이야기꾼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선 남다른 의미와 이야기가 그 공간에 녹아들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의미와 이야기를 찾아 정리하고 또 이를 공간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이야기꾼이 되는 거죠. 짜임새 있는 스토리처럼 공간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는 없습니다. 스토리가 공간 기획에서 왜 중요하냐? 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곳에서 과장된 형태의 몸짓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나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공간과 장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지금 전국에는 277개 정도의 문화의 거리, 특화의 거리가 있는데 저마다 수억 원을 들여 세워놓은 거대한 게이트나 상징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뒤에 가면 이 조형물들은 작동하지 않고 꺼져 있고 게이트는 파손되어 있고
도시의 흉물로 오히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거리에 스토리가 있었다면 이런 상징물들이 중요했을까요? 제가 2년 동안 전농동의 한 거리를 책 테마거리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 책 테마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게이트나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만들지 말고 이야기 중심으로 거리의 문화적 풍경을 한번 바꾸어 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골목에 면한 상점 한 50여 곳을 저희가 모두 다 돌면서 사장님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장님 인생에서 책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문구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당연히 사장님들은 저희 질문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기는 장사만 했지 책은 보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은 이렇게 대단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미용실 사장님에게는 여기 꽂혀있는 여성 잡지가 정말 중요한 책이고, 부동산 사장님에게는 만화책, 분식집 사장님에게는 아이에게 읽어주셨던 동화책이 정말 소중한 인생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턱을 낮췄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고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에 골목서가 인생서가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가에서는 상인분들이 추천했던 도서들을 꽂아놓고 그 도서에 대한 자기의 기억과 추천 이유들을 빛에 놓았죠. 그리고 휘장을 하나 디자인해서 가게 사장님의 캐릭터와 추천했던 책의 이름과 인상 깊었던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하고 그것을 모두 가게 앞에 달아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휘장 하나하나가 모인 이 골목이 하나의 골목서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장님이 또 임차인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분의 인생 도서가 새롭게 골목서가에 계속 꽂히고 축적이 되기를 의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골목의 기억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계속 축적이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거리를 향한 문화적 풍경이야말로 진정한 북테마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책 테마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용한 제작 예산은 불과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제작하는 데도 쓴 비용이 1,000만 원뿐이 안 된다는 상황은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공간기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작게는 카페의 이름을 구상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도시의 구조, 환경을 다루는 일이기도 하죠.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인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무조건 좋은 공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찾고 모이는 공간이 좋은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없는 그 이용자만 딱 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의 목적과 쓰임새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의 구조와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